이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웠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고의로 개 사료를 남편 서재 문 앞에 뿌려 개를 집 안으로 유인했다. 갑자기 안에서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그녀는 개를 원망하며 따라 들어가 보았다. 그녀의 남편은 침착하게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여자는 그의 입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보고도 그들의 관계를 폭로하지 않고 요즘 불이 많이 나서 입술이 빨개진 거야 라고 물었다. 남편은 서둘러 입술에 립스틱 자국을 닦으며 정말 조금 불이 났어라고 말했다. 이미 목적을 달성한 여자는 방을 나섰다. 하지만 방을 나서자마자 서재에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를 켰다. 남편과 이혼 여자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단지 남편의 외도를 들키고도 폭로하지 못하는 약한 아내로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복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의 이름은 안정이며 그녀와 남편은 동네에서 부러움을 사는 모범 부부였다. 그녀의 남편은 훌륭한 교수였고 안정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착한 아내였다. 동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남편은 이 모든 남자들이 꿈꾸는 이혼 여자를 경멸하곤 했다. 그래서 안정은 남편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여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들을 만난 후 그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 당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나서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그녀는 남편이 그 여자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급히 설명했다. 정말로 실수로 아는 거야. 처음에는 여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그 이혼 여자가 갑자기 리치를 담은 그릇을 들고 그들 집에 찾아왔다. 들어온 후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자신의 역사 공부가 잘 안 되어 남편에게 과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안정은 마음속으로 남편은 분명히 거절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 여자를 싫어했고 게다가 전에는 절대로 사적으로 과외를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남편은 그 여자에게 역사는 매우 방대한 학문이에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당신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이것이 안정이 남편에게 낯선 느낌을 받은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빠르게 반달이 지나 그 이웃 여자는 과외를 핑계로 거의 매일 그들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실에서 과외를 하다가 이제는 서재에서까지 과외를 하게 되었다. 이날 안정은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남편이 이미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복수 계획을 시작했다. 먼저 안정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하여 그를 재단 관계자로 가장하게 하고 남편에게 1,000만 원의 자금 지원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안정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혼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이 평생 가장 꿈꾸던 것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복수를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 그녀는 먼저 그의 꿈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했다. 저녁에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을 좋아했던 선배 지금은 재단 회장이 된 사람을 찾아갔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재단 부회장 직위를 제안했다. 하지만 안정은 이번에는 즉시 승낙했고 그는 매우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안정에게 수십 번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정은 갑자기 마음을 먹었어라고 설명했다. 안정이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여전히 서재에서 그 이웃 여자와 과외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왜냐하면 그는 이 집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재단에 신청한 1,000만 원의 연구 기금이 이미 승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장이 되면 더 이상 몰래 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아내 앞에서 그 여자와 과외를 해도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안정은 웃었다. 남편이 이미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고급 양복을 입었다. 오늘은 재단 관계자가 와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안정이 계획한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심지어 재단 사람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온 것도 그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은 관계자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 이웃 여자가 수박 2개를 들고 와서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했다. 그녀는 심지어 안정 앞에서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며 앞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면 더 이상 과외를 해줄 수 없을 텐데라고 말했다. 남편은 앞으로 과외를 원하면 연구소 사무실로 오세요. 그래도 시간을 내어 과외를 해줄게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안정은 속이 메스꺼렸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가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그녀의 한마디면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그 순간 부엌에서 안정의 딸이 그 이웃 여자에게 부딪혔고 그 여자는 딸을 밀쳐냈다. 딸의 아버지는 이 광경을 목격했지만 딸을 보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딸에게 그 여자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딸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자 안정은 참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계획을 즉시 시작해. 그 순간 안정은 다가가 딸을 안고 수박 주스를 그 이웃 여자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남편의 뺨을 때렸다. 이제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었던 안정은 즉시 남편과 그 이웃 여자의 추잡한 관계를 폭로했다. 자신의 외도가 이미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도 더 이상 위장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여자와 사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 지금 발각되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라고 말했다. 이 여자는 매번 목욕할 때마다 문 밖에 수천 명의 경호원을 배치한다. 하지만 그녀는 한 청년이 은신술을 써서 경호원들의 눈앞을 거침없이 지나갈 줄은 몰랐다. 청년이 목욕 중인 여자를 찾아낸 후 아무 생각 없이 무릎을 꿇고 그녀를 스승으로 모시려 하자 여자는 깜짝 놀라 얼굴색이 변했다. 알고 보니 이 청년은 세상에 나오지 않는 수련자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미 천하무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스승이 그에게 산 아래 사람들은 각각 특기를 지녔고
신선은 셀 수 없이 많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스승이 핸드폰을 꺼내 일부러 그를 겁주며 너무 오만방자해지지 말라고 했다. 이어서 스승은 청년이 속은 것을 보고는 돌아서서 더 높은 경지를 돌파하기 위해 수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는 청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곧바로 스승이 말한 그 보물을 찾아냈고 자신이 18세의 반보신선에 이른 것이 치료 불가능한 것인지 물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사람들의 조롱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8세에 신선이 되었고 18세에는 대로금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청년이 스승이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혹독한 대제라는 네티즌에게 어떻게 수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맞은편 부잣집 딸을 웃게 만들었다. 여자는 상대방이 바보인 줄 알고 놀리며 자신의 집에 수련 비결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인연이 있다는 증거이며 그때는 비결을 아낌없이 전수해주겠다고 했다. 원래 여자는 이를 장난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청년은 이 말을 진심으로 믿고 곧바로 산을 내려가기 위해 움직였다. 그리고 천도의 눈을 열어 여자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러나 그가 산문에 이르렀을 때 한 무리의 암살자들이 한 남자를 쫓는 것을 마주쳤다. 남자는 길을 잃고 산문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살인자들은 더 이상 쫓아가지 못했다. 원래 이 산은 청년의 존재로 인해 이미 비경신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한번 들어가면 반드시 뼈를 발라내는 처벌을 받는다. 남자가 계단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것을 본 청년은 그가 허리를 삐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청년이 비경신사 안에서 마치 평지를 걷듯이 행동하는 것을 본 살인자들은 곧바로 이것이 고수를 만난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도망쳤다. 그리고 청년이 무심코 구한 남자는 바로 그 부잣집 딸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감사의 인사를 할 시간도 없이 스승을 찾아 떠나려 했다. 그리고 부자는 알지 못했다. 청년이 찾는 스승이 바로 그의 딸이라는 것을. 청년이 주소를 따라 소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아가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여자는 변태 추적광을 만난 줄 알고 즉시 경호원들에게 청년을 던져버리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안심하고 욕실에서 목욕을 했다. 하지만 청년이 은신술을 써서 수백 명의 경호원들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대문을 지나 순식간에 목욕 중인 아가씨를 찾아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장면이 벌어진 것이다. 이때 여동생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이 광경을 보고 큰 소리로 경호원들을 불렀다. 그래서 청년은 이렇게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끌려갈 준비를 했다. 마침 이때 가장이 집에 돌아왔다. 청년은 눈앞의 가장을 알아보았고 청년을 알아본 가장은 일부러 얼굴을 찌푸리며 그가 정말로 자신의 딸을 훔쳐봤는지 물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즉시 사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은 그의 사과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딸이 청년에게 몸을 훔쳐봤기 때문에 앞으로 시집갈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둘이 내일 결혼 등록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라고 했다. 시골에서 온 한 소녀가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도시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열사병으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친절하게 그를 확인하러 갔어요. 하지만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녀에게 자기 일이나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노인이 속임수를 쓴다면 그녀는 속아 넘어갈 거라고요. 그러나 친절한 소녀는 노인이 정말로 사고를 당하면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노인을 데리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약을 주었습니다. 곧 노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노인은 눈앞에 있는 이 아름답고 착한 소녀를 보며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아직 미혼인 손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데이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을 본 노인은 즉시 손자가 와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 그는 부자 상인의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부자 상인에게 와서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 상인은 서둘러 공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노인은 손자를 보자마자 소녀를 부자 상인의 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품에 안긴 소녀를 마주한 부자 상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유치하게 굴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서둘러 손자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노인은 방금 일어난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부자 사업가에게 소녀를 민사국에 데려가 결혼 허가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그녀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